치매, 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질병 해방,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 지음, 이한음 옮김, 2부 8장, 암, 고삐 풀린 세포, 악성 종양이라는 살인마에 맞서는 새로운 방법. 이기려면 2번 이상 싸워야 할 수도 있다. 마거릿 대처. 환자 자신의 몸이 암을 완치시켰다고? 스티븐 로젠버그는 젊은 전공의 시절에 한 환자를 만난 일을 계기로 진로를 바꾸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아마 암 치료 분야 전체의 경로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는 1968년 매사추세츠주의 보훈 병원에서 일할 때 비교적 간단한 쓸개 수술을 받을 예정인 60대 남성을 만났다. 제임스 디 엔젤로라는 이 환자는 이미 배에 커다란 흉터가 나 있었다. 오래전 위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생긴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간으로 퍼진 전이 종양도 있었는데 의사가 그냥 놔두었다고 덧붙였다. 로젠버그는 환자가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전이성 위암에 걸린 사람이 6개월까지라도 생존한다면 기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디 엔젤로의 병원 기록을 보면 바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환자는 12년 전에 이 병원을 찾아와 몸이 좀 안 좋고 기운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진료 기록에는 그가 일주일에 위스키를 서너 병씩 마시고 매일 담배를 한두 갑씩 피운다고 적혀 있었다. 의료진은 그의 위에서 주먹만한 종양을 발견했고 간에서도 전이된 더 작은 종양들을 찾아냈다. 의료진은 위 종양을 떼어내면서 위도 절반 잘라냈지만 간 종양은 그냥 놔두었다. 그것까지 함께 떼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그의 배를 꿰맨 뒤 임종을 준비하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는 생존했다. 쓸개 수술에 참여한 로젠버그는 수술할 때 환자의 뱃속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는 아직 남아있는 종양 덩어리가 만져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서 부드러운 자주색 옆 아래쪽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서 훑었다. 분명 딱딱하고 둥글고 거의 이질적인 덩어리가 만져져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종양이 자란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는 1992년 출간한 암의 신비를 푼다에 이렇게 썼다. 이 사람은 치료 불가능한 악성암을 지니고 있었기에 곧 사망했어야 했다. 그는 우리나 다른 누구로부터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완치되어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로젠버그는 의학 문헌을 샅샅이 뒤졌는데 전이성 위암이 완전히 저절로 나은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그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윽고 그는 가설을 하나 내놓았다. 그는 디 엔젤로의 면역계가 암과 맞서 싸워서 간에 있던 종양을 죽인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감기를 물리치듯이 말이다. 환자 자신의 몸이 암을 완치시켰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당시 이 개념은 암 연구의 주류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로젠버그는 자신이 중요한 뭔가를 알아냈다고 생각했다. 암의 신비를 푼다에는 면역계를 다스려서 암과 싸우게 하려는 로젠버그의 탐구 과정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 그는 여기저기서 작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디 엔젤로의 종양을 없앤 현상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너무나 모호했다. 처음 10년 동안 로젠버그의 환자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명도. 그래도 그는 탐구를 계속했다. 로젠버그는 암 연구자보다 암 외과의로서 더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는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잘록 창자에서 종양성 용종 폴립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고 결과는 아주 좋았다. 그러나 로젠버그의 목표는 암 수술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다. 영원히. 마침내 1980년대 중반에 그는 어렴풋이 성공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연구를 계속하기에 충분했다. 암을 공략하는 3가지 필수 전략. 의대생 때 암의 신비를 푼다를 읽자마자 나는 외과 종양학자가 되고 싶어졌고 스티븐 로젠버그와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암은 내가 의대에 지원하기 전부터 내 마음 속에 있었다. 의학 대학원을 준비하던 해에 나는 의대 필수 과목을 듣는 한편으로 온타리오 주에 있는 킹스턴 종합병원의 소아암 병동으로 자원봉사를 나가서 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다. 감사하게도 소아 백혈병은 의학 2.0이 진정으로 발전을 이룬 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모든 아이가 살아남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용기, 그들과 부모가 견디는 고통, 의료진의 연민은 그 어떤 공학적 또는 수학적 문제보다 깊이 내 심금을 울렸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공학에서 의학으로 전공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의대 3학년 때 나는 미국 암 연구의 중심지인 로젠버그의 연구실에서 4개월 동안 지낼 기회를 얻었다. 내가 들어간 때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거의 30년이 흐른 뒤였다. 그 선전포고를 할 시점에는 암이 5년 이내에 미국 건국 200주년이 되기 전에 완치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암은 1976년에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고 내가 의대를 졸업한 2001년에도 여전히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모로 보나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를 통해 1,000억 달러가 넘는 연구비가 투입되고 민간 기업과 자선단체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분홍 리본과 노란 팔찌와 검색 엔진 펍메드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말 그대로 수백만 편의 논문에도 불구하고 암은 현재 미국에서 심장병 다음으로 2번째 사망 원인이다. 미국에서 거의 2명 중 1명은 이 두 질환으로 사망한다. 양쪽의 차이점을 찾자면 심장병은 발생과 진행 과정이 꽤 많이 밝혀져 있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적인 도구도 몇 가지 나와 있다. 그 결과 20세기 중반 이래로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3분의 2가 감소했다. 그러나 암은 50년 전과 거의 똑같은 비율로 여전히 미국인을 죽이고 있다. 몇몇 특정한 암 치료 쪽으로는 어느 정도 발전이 이루어졌다. 백혈병, 특히 앞서 말한 소아 백혈병이 한 예다. 성인 백혈병은 1975년부터 2000년 사이에 10년 생존율이 23%에서 44%로 거의 2배 늘었다.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의 생존율도 마찬가지로 높아졌으며 특히 전자가 그랬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그다지 성과가 없는 전쟁에서 거둔 비교적 작은 승리일 뿐이다. 심장병처럼 암도 노화의 질병이다. 8-1에 나와 있듯이 10년 단위로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암은 거의 어떤 연령에서든 치명적일 수 있으며 중년에 더욱 그렇다. 암 진단의 중위 연령은 66세지만 2017년 자료를 보면 45세와 64세 사이에 암 사망자가 심장병, 간질환, 뇌졸중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에서 올해 새로 암 진단을 받을 170만 명 중에서 이 연령 집단이 거의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암은 검출될 무렵이면 이미 몇 년 또는 수십 년째 진행되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자니 지난 10년 사이에 슬프게도 내 고등학교 친구 중 3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 떠오른다. 모두 45세가 되기 전이었다. 나는 그들 중 한 친구에게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는 많은 이들도 아마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자리를 잡은 암에는 효과가 뛰어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쓸만한 도구가 많지 않다. 많은, 비록 전부 다는 아니지만 고형 종양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 전술은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쓰였다. 대다수의 국부적인 고형 종양 형태의 암에는 수술과 방사선 요법의 조합이 꽤 효과가 있다. 우리는 이 접근법을 꽤 능숙하게 적용할 정도가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암을 치료하는 능력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즉 쥐어짤 만큼 쥐어짠 상태다. 그리고 수술은 다른 부위로 퍼지는 전이성 암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이성 암은 화학 요법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거의 언제나 반발이 일어난다. 이 요법에 더욱 내성을 띠는 형태로 재발하곤 한다. 우리는 대개 5년 생존을 성공, 아니 완화의 기준으로 삼는다. 완치라는 단어는 감히 꺼내지도 못한다. 두 번째 문제는 암을 조기에 검출하는 능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종양이 다른 증상들을 일으킬 때에야 비로소 암에 걸렸음을 알아차릴 때가 너무나 많다. 그때쯤에는 국부적으로 너무 커져서 제거하기가 어렵거나 더 심하면 이미 다른 부위로 퍼져 있곤 한다. 나는 전공의 때 이런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 우리는 환자의 종양 또는 종양들을 제거했지만 환자는 1년 뒤 간이나 허파 등 다른 부위에 생긴 암으로 사망하곤 했다. 이런 경험은 암과 싸울 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의 첫 번째 전략이자 명백히 가장 바라는 소망은 백세인처럼 암에 아예 걸리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방이다. 그러나 암 예방은 까다롭다. 죽상 경화증의 사례와 같은 수준으로 암의 시작과 진행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체로 통계학적인 과정에서는 불운도 주된 역할을 하는 듯하다.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단서를 찾아냈으며 이 이야기는 다음 두 절에 걸쳐서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은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에 만족할 줄 모르는 대사적 허기를 비롯한 암의 여러 약점을 겨냥한 더 새롭고 영리한 치료법을 쓰는 것이다. 스티븐 로젠버그 같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끝에 내놓은 새로운 면역 기반 요법이 한 예다. 특히 나는 면역 요법이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고 느낀다. 세 번째 전략이자 아마 가장 중요할 일은 치료법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찍 검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일찌감치 공격적으로 더 폭넓게 검사를 하자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표준 지침은 45세나 50세에 대장 내시경 검사나 다른 방식의 대장암 검진을 받으라고 권한다. 하지만 나는 40세에 받으라고 권한다.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하기가 훨씬 쉽다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또 나는 이런 입증된 암 검진 방법들을 새로운 방법들과 짝짓는 것도 좋다고 신중하게 낙관론을 편다. 단순한 혈액 검사를 통해 미량의 암세포 DNA를 검출할 수 있는 액체 생검이 한 예다. 암과의 전쟁을 펼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단일한 완치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듯하다. 오히려 예방, 더 명확하게 표적을 겨냥한 효과적인 치료법, 포괄적이면서 정확한 조기 검출이라는 이 세 전선 모두에서 암을 공략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쪽이 가장 희망이 있어 보인다. 암이란 무엇인가? 암이 그토록 치명적인 그리고 그토록 무서운 한 가지 주된 이유는 암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왜 퍼지는지를 우리가 여전히 비교적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암세포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정상 세포와 다르다. 첫 번째,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바와 달리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성장을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는 것일 뿐이다. 어떤 이유로든 암세포는 언제 성장하고 언제 멈추라고 말하는 몸의 신호를 무시한다. 이 과정은 정상세포의 특정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시작된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PTEN이라는 유전자는 본래 세포가 성장하거나 분열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양이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암 환자에게서는 돌연변이가 일어나 이 기능을 상실할 때가 많다. 전립腺암, 전립선암 환자는 약 31%, 전이성 전립腺암 환자는 약 70%가 그렇다. 이런 종양 억제 유전자는 암 이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암세포를 정의하는 두 번째 특성은 몸의 한 부위에서 가지 말아야 할 먼 부위까지 여행하는 능력이다. 이를 전이라고 한다. 유방의 암세포가 허파로 퍼지는 것은 이 능력 때문이다. 이 전파 때문에 암은 국부적인 관리 가능한 문제에서 치명적인 전신 질환으로 변한다. 그러나 이 두 공통 특성을 제외하면 다양한 암들 사이에 유사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완치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암이 단순하면서 파악하기 쉬운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질환이라는 사실이다. 약 20년 전 국립암연구소는 암 유전체 지도라는 야심에 찬 대규모 연구에 착수했다. 유방암, 콩팥암, 간암 같은 다양한 유형의 암을 일으키는 유전적 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암 세포의 유전체 서열을 분석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지식으로 무장한다면 과학자들은 바로 그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계획을 제안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완치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주춧돌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잇따라 논문으로 발표된 암 유전체 지도의 초기 결과들은 문제를 명쾌하게 만들기보다는 혼란을 더 부추겼다. 각 유형의 암을 일으키는 유전적 변화가 명확한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각 종양은 평균 100가지가 넘는 돌연변이를 지니고 있었고, 이런 돌연변이는 거의 무작위로 출현하는 듯했다. TP53, P53이라고도 하며 모든 암의 약 절반에서 발견된다. KRAS, 췌장암에 흔하다. PIC3A, 유방암에 흔하다. BRAF, 흑색종에 흔하다. 등 암 유발자로 드러난 유전자도 소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잘 알려진 돌연변이 중에서 모든 암에 공통된 것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어떤 한 유전자가 암을 일으킨다라고 꼭 집을 수가 없는 듯했다. 대신에 무작위 체세포 돌연변이들이 조합되어서 암을 일으키는 듯했다. 따라서 유방암은 잘록창자암과 유전적으로 구별될 뿐 아니라 연구자들이 예상했듯이 두 유방암 종양조차 그다지 닮지 않았다. 두 여성이 진행 단계가 동일한 유방암을 앓고 있다고 해도 서로의 종양 유전체는 전혀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종양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토대로 두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료법을 고안하기란 설령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도 어려울 것이다. 즉, 암 유전체의 지도는 숲 전체를 보여주기보다는 나무들이 미로처럼 얽힌 숲 속으로 우리를 더 깊이 끌고 들어갔다. 아니,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전체 서열 분석은 암에 맞서는 아주 강력한 도구임이 드러났다. 다만 20년 전에 상상했던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다. 암 치료의 어려움, 전이성. 국부암을 치료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우리는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암 세포가 이미 다른 기관으로 퍼져 숨어 있으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다. 암 사망의 대부분은 바로 이 전이성 암 때문이다. 암 사망률을 대폭 줄이고 싶다면 전이성 암을 예방하고 검출하고 치료하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 악교모 세포종이나 다른 공격적인 뇌 종양, 특정한 폐암이나 간암처럼 예외적인 사례도 소수 있지만 고형 장기에 생기는 종양은 대개 다른 기관들로 퍼진 뒤에야 사망으로 이어진다. 유방암은 전이성으로 발달해야 죽음을 초래한다. 전립샘, 암도 전이성을 띄어야만 죽음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 두 기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유방암이나 전립샘암으로 또는 췌장암이나 잘록창자암으로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을 듣는다면 해당 암이 뇌, 허파, 간, 뼈 같은 더 중요한 기관으로 전이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암이 그런 부위로 전파되면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런데 암이 전이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상 알지 못하며 조만간 발견할 가능성도 낮다. 미국 암 연구비 중 약 5, 8%만이 전이 과정 연구에 쓰이기 때문이다. 암 전이를 검출하는 능력도 매우 부족하다. 비록 뒤에서 논의하듯이 나는 암 검진에서 몇 가지 중요한 돌파구가 일어나려 한다고 믿고 있지만 말이다. 우리는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 쪽으로 대부분의 노력을 집중해 왔다. 이 문제는 극도로 어렵다. 암이 일단 전이되면 대처 양상은 완전히 바뀐다. 국부 질환이 아니라 전신 질환으로 치료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개 화학요법으로 옮겨간다는 의미가 된다. 널리 믿는 것과 반대로 암세포는 사실 아주 쉽게 죽일 수 있다. 내 차고와 주방 싱크대에도 강력한 화학요법제가 10여 개 가지나 있다. 유리 세정제나 배수구 청소제 같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암세포도 쉽게 죽일 수 있는 약품들이다. 물론 문제는 이런 동물이 모든 정상 세포들까지 함께 죽이며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환자를 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 세포를 놔둔 채 암세포만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선택적 살해야말로 승리의 열쇠다. 전통적인 화학요법은 독과 약 사이에 모호한 영역에 놓여 있다. 1차 세계대전 때 무기로 쓰였던 독가스인 머스터드 가스는 최초로 쓰인 몇몇 화학요법제의 직계 조상이었고 이런 화학요법제 중 일부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 이런 약물들은 세포의 복제 주기를 공격하며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빠르게 분열하므로 화학요법제에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암세포가 아닌 많은 중요한 세포들도 자주 분열을 한다. 입과 창자의 내층, 털집, 모낭, 손, 발톱, 뿌리에 있는 세포들이 그렇다. 전형적인 화학요법제가 탈모와 위장관 질환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암 연구자 로버트 게이튼 비가 지적하듯이 화학요법에도 어떻게든 살아남은 암세포는 살충제의 내성을 갖게 된 바퀴벌레처럼 더욱 강한 돌연변이를 획득하곤 한다.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암과 싸우면서 쓴 회고록인 신없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썼듯이 화학요법의 부작용은 유용한 몇 년을 더 살 기회를 얻기 위한 대가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이성 식도암 치료를 받으면서 지쳐갈 때 그는 생각을 바꾸었다. 나는 삼켜야 할 순간을 미루려고 헛되이 시도하면서 며칠 동안 마냥 누워 있었다. 매번 삼킬 때마다 목에서 지독한 통증이 밀려 올라오다가 목 뒤쪽의 한 부위를 당나귀에게 걷어차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런 뒤 문득 이런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다. 이런 일들을 겪으리란 말을 미리 들었다면 과연 치료를 받겠다고 했을까? 히친스는 현대 화학요법의 주요 결함을 대면하고 있었다. 화학요법은 전신치료법이지만 건강한 정상세포는 놔둔 채 암세포만 공략하는 특이성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가 끔찍한 부작용에 시달린 것은 이 때문이었다. 궁극적으로 전신성이면서 특정한 암 유형의 특이성을 갖춘 치료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 대체로 정상세포는 그리고 환자 자신은 놔둔 채 암세포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약점이 무엇일까? 암이 강력하다고 해서 반드시 무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2011년 손꼽히는 암 연구자인 더글러스 해너헨과 로버트 와인버그는 새로운 치료법이자 암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상 이어져 왔다, 암의 두 가지 핵심 특징을 찾아냈다. 첫 번째 특징은 많은 암세포가 포도당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변형된 대사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암세포가 손상되거나 위험한 세포, 암세포 같은 세포를 찾아서 파괴하는 면역계를 회피하는 기이한 능력을 지닌 듯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스티븐 로젠버그를 비롯한 이들이 수십 년째 해결하고자 애써온 것이기도 하다. 나는 대사와 면역 감시를 이용하는 방식이 전신성이라는 점에, 즉 전이성 암과 맞서 싸울 새로운 치료법의 필요 조건이라는 점에 매우 끌린다. 둘 다 단순히 곱비 풀린 세포 복제라는 특징이 아니라 종양의 더 특이성을 띌 수 있는 암의 특징을 활용한다. 그러나 대사 기반 접근법도 면역 기반 접근법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양쪽 분야에서 수십 년 전부터 끈기 있는 연구자들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기 때문이다. 암 세포의 특이한 대사, 바르부르크 효과. 지금쯤 짐작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암을 주로 미지의 원인으로 생긴 돌연변이가 일으키는 유전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암 세포는 분명히 사람의 정상 세포와 유전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암 세포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을 살펴본 소수의 연구자가 있었다. 그들은 암 세포의 대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1920년대에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독일 생리학자는 암세포가 건강한 조직보다 최대 40배까지 포도당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기이한 식욕을 드러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하는 식으로 호흡을 하지 않고 있었다. 즉, 미토콘드리아를 통해 산소를 써서 세포의 에너지 통화인 아데노이신 3인산을 다량 생산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에 세포가 대개 현기성 조건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쓰는 경로를 이용하는 듯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처럼 산소가 부족할 때 쓰는 대안 경로를 이용한다는 의미였다. 이상한 점은 암세포가 주변에 산소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 비효율적인 대사 경로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바르부르크는 이 점을 아주 기이하게 여겼다. 정상적인 호기성 호흡 때 세포는 포도당 분자 하나를 써서 많으면 36개에 이르는 아데노이신 3인산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기성 조건에서는 호흡 과정에서 소비되는 양을 감안할 때 포도당 분자 하나로 겨우 아데노이신 3인산 2개를 생산한다. 이 현상에는 바르부르크 효과라는 이름이 붙었고 지금도 종양의 위치를 찾아내는 한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방사성 표지를 붙인 포도당을 주사한 뒤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영상을 써서 그 포도당이 주로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본다.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위는 종양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르부르크는 전자 전달계,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심 기구에 속하는 한 중요한 효소를 발견한 공로로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1970년 바르부르크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는 그가 발견한 암 대사의 별난 특성은 거의 잊힌 상태였다.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릭, 모리스 윌킨스,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1953년 DNA의 구조를 발견한 뒤로
암 연구뿐 아니라 생물학 전반의 지각 변동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왓슨은 2009년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글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1940년대 말 내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생물학의 최정상에는 대사의 중간 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분해되는지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생화학자들이 있었다. 동료들과 내가 DNA 이중 나선을 발견한 뒤에는 분자 생물학자들이 생물학의 최정상을 차지했고 그들의 주된 역할은 DNA 서열에 담긴 정보가 어떻게 세포의 핵상과 단백질 구성 성분을 만드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암과의 전쟁을 벌인 지 거의 40년 뒤 왓슨은 유전학이 암 치료의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암의 배후에 놓인 유전자 명령문을 해독하는 쪽에서 암세포 내의 화학 반응을 이해하는 쪽으로 연구의 초점을 옮겨야 할지 모른다. 그는 암의 유전학뿐 아니라 대사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을 찾는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암의 대사 측면을 계속 연구한 소수의 과학자가 있었다. 하버드 데너 파버 암 연구소의 루이스 켄틀리는 이 개념이 인기가 없던 시절인 1980년대부터 계속 암 대사를 연구해 왔다. 그가 씨름하고 있던 더 수수께끼 같은 의문 중 하나는 암세포가 이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였다. 켄틀리, 매슈 벤더 하이든, 크레이그 톰프슨은 2009년 논문에서 바르부르크 효과의 비효율성이야말로 이유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바르부르크 효과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젖산을 비롯한 많은 부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젖산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도 생산된다. 사실 포도당을 젖산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분자가 생성되기에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되는 에너지 자체가 실은 부산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양 들리는 주장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세포는 분열할 때 단순히 더 작은 세포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는 핵의 분열을 비롯해 우리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모든 일뿐 아니라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물질도 필요하다. 이런 물질들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호기성 세포 호흡은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형태의 에너지에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데 물과 이산화탄소는 건축 재료로 별 쓸모가 없다. 또 우리는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한다. 반면에 혐기성 해당 작용이라고도 하는 바르부르크 효과는 같은 양의 포도당으로 약간의 에너지와 아주 많은 화학적 구성 성분들을 만든다. 암세포는 이 성분들을 써서 새로운 세포를 빨리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바르부르크 효과는 암세포가 증진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런 한편으로 이 효과는 암의 갑옷에 있는 취약점을 하나 드러낸다. 비만, 당뇨병과 암의 관계. 이 견해는 주류 암 의학계에서 아직 논쟁거리지만 암과 대사 기능 이상의 연관성은 무시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왔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흡연율과 흡연 관련 암 발병률이 낮아짐에 따라 흡연을 대신하는 새로운 위협이 출현했다. 바로 비만과 2형 당뇨병이다. 비만과 당뇨병은 국가적인, 더 나아가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었고 식도암, 간암, 췌장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듯했다. 미국 암협회는 과체중이 흡연 다음으로 암과 사망의 주된 위험 요인이라고 본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암 환자의 약 12-13%는 비만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비만 자체는 췌장암, 식도암, 콩팥암, 난소암, 유방암뿐 아니라 다발 골수종을 비롯한 13가지 암과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 2형 당뇨병도 특정한 암들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췌장암과 자궁 내막암 등
몇몇 사례에서는 2배까지 늘린다. 그리고 고도 비만, 체질량 지수 40 이상일 때 모든 암의 총 사망 위험은 남성이 52%, 여성이 62% 증가한다. 나는 비만, 당뇨병, 암 사이의 연관성이 주로 인슐린 같은 성장인자와 염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비만, 특히 내장 지방, 그리고 피부 및 저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쌓이는 지방의 축적이 수반되는 비만은 염증을 촉진한다. 죽어가는 지방세포가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혈액으로 분비하기 때문이다. 이 만성염증은 세포를 발암성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도록 부추김으로써 인슐린 수치가 서서히 상승하도록 한다. 그리고 잠시 뒤 살펴볼 텐데 인슐린 자체는 암 대사에서 악당 역할을 한다. 이 깨달음은 루이스 캔들리의 후속 연구를 통해 나왔다. 그의 연구진은 PI3 키나제라는 효소 집단이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되도록 촉진함으로써 바르부르크 효과를 부추기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PI3 키나제는 사실상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서 암 세포의 성장에 쓰일 포도당이 왈칵 쏟아져 들어오도록 돕는다. 암세포는 PI3 키나제 활성을 유지하고 앞서 말한 종양 억제 단백질인 PTEN의 생산을 억제하는 돌연변이들을 지니고 있다. PI3 키나제가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IGF-1에 자극받아서 활성을 띠면 세포는 포도당을 대량으로 빨아들여서 성장에 쓸 수 있다. 따라서 인슐린은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일종의 암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는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식단 조절 등의 대사요법이 일부 암의 성장을 늦추고 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대사 조절이 암 발병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일부 나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열량 제한 식사를 한 실험 동물들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도록 한 대조금보다 암으로 죽는 비율이 훨씬 낮은 경향을 보인다. 덜 먹으면 어느 정도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 듯하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사람에게서 열량 제한의 효과를 살펴본 한 연구에서는 열량 섭취 제한이 비록 근육, 암에 잘 걸리지 않는 부위에서지만 PI3 키나제 관련 경로를 직접 억제하는 듯하다고 나왔다. 이는 혈당 수치 저하보다는 인슐린 수치 저하의 함수일 수도 있다. 암 발생에 기여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피하거나 막기가 까다롭거나 불가능하다. 그러나 암을 유발하는 대사 요인에 대처하기는 비교적 쉽다. 나는 암을 굶기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어떤 특정한 식단이 마법처럼 암을 피하게 해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암세포는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언제든 얻을 수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내 말은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2형 당뇨병에 이르는 스펙트럼 상의 어느 지점에 놓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다. 나는 이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암 예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담배를 끊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의 대사 건강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항암 전략이다. 다음 절에서는 대사 개입이 어떻게 다른 유형의 암 치료에도 기여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새로운 치료법, 약물 치료와 식단 결합하기. 루이스 캔들리의 PI3 키나제 경로 발견은 암 대사를 표적으로 삼는 새로운 범주의 약물 개발로 이어졌다. PI3 키나제 억제제라고 하는 이 약물 중 3가지가 현재 특정한 재발성 백혈병과 림프종의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고, 다른 한 가지는 2019년 말에 유방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PI3 키나제가 암세포의 성장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토대로 예측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약한 듯하다. 혈당 증가라는 성가신 부작용도 일으켰다. 세포가 PI3 키나제를 억제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혈당이 증가하는 바람에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IGF-1 수치가 덩달아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이론을 토대로 우리가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일이 오히려 일어나 버렸다. 2014년 내가 당시 뉴욕의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 메이어 암 센터 소장으로 있던 켄틀리 그리고 시다르타 무케르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이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종양 전문의이자 연구 과학자인 무케르지는 퓰리처상을 받은 암의 전기인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의 저자다. 나는 그 책의 열렬한 애독자였기에 종양학의 이 두 거인과 한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무척 흥분했다. 식사를 하면서 나는 PI3 키나제 억제제 약물 치료를 일종의 대사요법으로 강화한 환자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다. 환자가 내 절친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그녀를 샌드라라고 하자. 샌드라는 6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아버님이 림프절과 뼈로 퍼진 상태였다. 예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녀는 한 실험용 PI3 키나제 억제제를 표준 요법과 결합한 임상시험에 참가할 수 있었다. 샌드라는 아주 의욕적인 환자였다. 진단을 받은 날부터 그녀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나섰다. 영양이 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문헌들을 모조리 찾아 읽었고 인슐린과 IGF-1을 줄이는 식단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그녀는 잎채소,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 주로 생선과 달걀과 가금류의 고기인 적당한 양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식사를 했다. 이 식단은 빠진 것만 보아도 두드러졌다. 가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빠져 있었다. 또 그녀는 인슐린과 IGF-1 수치가 낮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주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낮게 유지되었다. 그 뒤로 몇 년이 흐르는 동안 같은 임상시험에 참가한 다른 여성들은 모두 사망했다. 모두 첨단 화학요법에다가 PI3 키나제 억제제까지 투여했지만 전이성 유방암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 임상시험은 그만 접어야 마땅했다. 약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샌드라만 예외였다. 같은 병에 같은 단계에 있던 다른 수백 명이 모두 사망했는데 왜 그녀만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그저 운이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인슐린과 IGF-1을 억제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녀의 아주 엄격한 식단이 어떤 기여를 한 것일까? 나는 식단이 기여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나는 우리가 이런 동떨어진 사람들, 기적 같은 생존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설령 일화에 불과한 사례일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이 치명적이면서 수수께끼 같은 질병의 어떤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스티븐 로젠버그가 의뢰하는 말이 있다. 이 환자들은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무케르지가 2010년에 내놓은 592쪽에 달하는 걸작의 대사와 대사요법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는 내게 당시에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시기상조처럼 여겨졌다고 말했다. 내가 친구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흥미를 느끼면서도 좀 회의적인 태도를 비쳤다. 그때 켄틀리가 냅킨을 펼치더니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PI3 키나제 억제제의 문제점은 인슐린 관련 PI3 키나제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인슐린과 혈당 수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포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히는 바람에 포도당이 혈액에 더 많이 머물러 있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면 몸은 혈당을 제거하기 위해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여길 것이고, 이 때문에 PI3 키나아제가 활성화함으로써 약물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것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PI3 키나아제 억제제를 인슐린 생산 최소화 식단 또는 케톤 생성 식단과 결합한다면 이 냅킨의 대충 적은 그래프로부터 한 연구가 탄생했다. 무케르지와 켄틀리를 비롯한 연구진은 2018년 네이처의 케톤 생성 식단과 PI3 키나아제 억제제의 결합이 사람 종양을 이식한 생쥐에게서 치료 효과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결과는 중요하다. 암세포의 대사가 치료에 타당한 표적일 뿐 아니라 환자의 대사 상태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생쥐의 케톤 생성 식단은 다소 실망스러운 효과를 낳았을 치료법과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각각 따로 적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권투에서 한 차례의 주먹보다 연타가 훨씬 더 효과 있는 것과 비슷하다. 첫 번째 주먹이 빗맞는다고 해도 두 번째 주먹이 상대방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한 지점을 향해 이미 뻗어 나가고 있다. 그 후 무케르지와 켄틀리는 약물 치료를 영양 개입과 결합한다는 이 개념을 더욱 탐구하는 기업을 공동 창업했다. 화학요법의 효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편 건강한 조직이 부수적으로 입는 손상을 줄이는 다른 유형의 식단 개입도 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발터 롱고를 비롯한 이들은 단식 또는 단식에 가까운 식사가 정상 세포가 화학요법에 저항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암세포를 치료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냈다. 암 환자에게 단식을 권하는 것이 직관에 반하는 양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단식이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들에게 눈에 띄는 피해를 전혀 일으키지 않으며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 131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단식 모방 식단, 기본적으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면서 허기를 줄이도록 고안된 아주 저열량 식단을 따른 이들이 대조군보다 화학요법에 더 잘 반응하고 몸과 기분도 더 낫다고 대답했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과 반대된다. 기존 방식은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들에게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이 먹이려고 한다. 대개 고열량에다가 당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도록 한다. 미국 암 협회는 식후에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라고 권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들은 암에 걸린 사람의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것이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고 시사한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암세포가 대사 쪽으로 매우 탐식이 강하므로 영양소 감소가 일어날 때 정상 세포보다 더 취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인슐린 감소가 바르부르크 효과의 핵심적인 PI3 키나아제 경로를 활성화하는 듯하다. 또 이 연구와 앞서 말한 무케르지 켄틀리 연구는 이번 장에서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암 치료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종양 전문의이자 치료제 개발 책임자인 키스 플레허티는 암을 겨냥한 최선의 전략이 한꺼번에 또는 순차적으로 암의 여러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게 설명했다. PI3 키나아제 억제제를 케톤 생성 식단과 조합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요법을 병용함으로써
우리는 여러 전선에서 암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고 암이 어느 한 치료법에 내성을 띠게 될 돌연변이를 통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 화학요법의 다른 치료법을 조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애초에 더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 필요하다. 건강한 세포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쏙 골라서 파괴하는 일을 잘하는 치료법이다. 다음 절에서는 한때 외면당했던 면역요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 조건에 딱 들어맞을 수 있는 여러 획기적인 암 치료법을 낳았는지 살펴보자. 면역요법의 발전,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면역요법도 대사처럼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2010년 이 책이 나올 즈음에는 레이더에 거의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켄 번스가 5년 뒤 이 책을 토대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는 면역요법과 스티븐 로젠버그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는 암, 특히 면역요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겨우 10년 사이에 확연히 변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면역계는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도록 짜여 있다. 즉, 우리 자신의 건강한 세포들 사이에 숨어 있는 침입한 병원체와 외래 물질을 인식하고 이 해로운 것들을 죽이거나 무력화하도록 되어 있다. 면역요법은 감염이나 다른 조건에 맞서 싸우도록 환자의 면역계를 강화하거나 이용하는 요법을 말한다. 백신 등. 이런 식으로 암을 치료하고자 할 때의 문제는 암세포가 비정상적이고 위험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세포, 자기라는 점이다. 암세포는 면역계, 특히 외래세포를 죽이는 면역계의 암살자인 T세포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쪽으로 탁월하게 진화했다. 따라서 암 면역요법이 성공하려면 면역계에 암으로 변한 우리 자신의 세포를 인식하고 죽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나쁜 자기, 암과 좋은 자기, 다른 모든 세포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역계를 암과 싸우도록 만들고자 시도한 사람이 로젠버그가 처음은 아니다. 19세기 말에 하버드 출신의 외과의 윌리엄 콜리는 위중한 종양을 지닌 환자가 기적처럼 완치된 사례를 접했다. 수술 후 감염의 결과처럼 보였다. 콜리는 다른 환자들에게서 비슷한 면역 반응이 촉발되기를 바라면서 세균을 접종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에게 평균을 주사하겠다는 말에 동료 의사들은 화들짝 놀랐고 다른 이들이 콜리의 결과를 재현하는 데 실패하자 그의 개념은 외면당하고 엉터리라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로젠버그가 젊은 전공의 때 목격했던 것처럼 암이 저절로 완화되는 사례는 계속 나타났다. 게다가 아무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인체의 치유력을 감질나게 언뜻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었다. 이 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았다. 로젠버그는 이런저런 접근법을 잇따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암 백신은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단백질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인 인터류킨2, 기본적으로 감염에 맞서는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의 활성을 증폭시킨다를 붙들고 여러 해 동안 씨름했다. 이 물질은 전이성 암의 동물 모형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결과가 더 애매했다. 환자들은 응급실에서 몇 주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며칠을 보내야 했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84년에 린다 테일러라는 말기 흑색종 환자가 고용량의 인터루킨 2 투여만으로
완화 상태에 도달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엄청난 전환점이었다. 면역계가 암과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실패 사례가 성공 사례보다 훨씬 많았다. 고용량 인터류킨2는 흑색종과 콩팥 세포암에만, 게다가 이 두 암에 걸린 환자 중 10, 20%에만 효과가 있는 듯했다. 정밀 사격을 요구하는 문제에 산탄총을 쏘아대는 접근법이었다. 그래서 로젠버그는 T세포를 직접 다루는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어떻게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식별해 공격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을까? 여러 해에 걸쳐서 몇 번이나 반복 시도한 끝에 로젠버그 연구진은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기술을 채택해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채취한 뒤 환자의 종양을 표적으로 삼는 항원 수용체를 유전공학을 써서 덧붙이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제 T세포는 환자의 암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었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라는 이름의 이 변형된 T세포는 연구실에서 증식시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었다. 2010년 로젠버그 연구진은 전이성 소포 림프종 환자에게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를 투여해 처음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화학요법을 비롯한 기존 치료뿐 아니라 다양한 면역요법을 여러 차례 썼음에도 효과가 없었던 환자였다. 그 뒤로 다른 연구진들이 이 기술을 채택했고 드디어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은 처음으로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기반 치료법 2가지를 승인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최초의 세포요법과 유전자 요법이기도 했다. 하나는 성인 림프종, 다른 하나는 어린이에게 가장 흔한 암인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치료법이었다. 거의 50년이 걸리긴 했지만 스티븐 로젠버그에 외면받았던 이론은 마침내 돌파구를 열었다. 면역요법 기반 약물치료, 면역관문 억제제. 그러나 훌륭해 보이긴 하지만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는 B세포 림프종이라는 특정한 유형의 암에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상이든 암으로 변했든 간에 모든 B세포는 CD19라는 단백질을 만들며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는 이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서 B세포를 찾아내 죽인다. 우리는 B세포 없이도 살 수 있으므로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는 CD19 표지를 지닌 모든 세포를 없앰으로써 효과를 일으킨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다른 암들에서는 비슷한 표지를 찾아내지 못했다. 암 사망률을 전반적으로 낮추려면 여러 암에 걸쳐 더 폭넓게 성공을 거두는 치료법이 필요하다. 다행히 면역요법 접근법은 발전을 거듭했다. 10년 남짓 지난 현재 소수의 면역요법 기반 암 약물이 승인을 받은 상태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뿐 아니라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약물도 있다. 이 약물은 T세포 기반 요법과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한다. 암을 죽이도록 T세포를 활성화하는 대신에 암이 면역계의 눈에 띄도록 돕는다. 아주 길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이렇다.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앨리스는 거의 스티븐 로젠버그만큼 오래 면역요법을 연구했다. 그는 평소에 T세포를 제어하고 T세포가 마구 날뛰어서 우리의 정상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하는 이른바 면역 관문을 암세포가 어떤 식으로 이용해 면역계로부터 숨는지를 알아냈다. 참고로 T세포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면역 관문은 막판에 T세포에 이렇게 묻는다. 이 세포를 정말로 죽이길 원해? 앨리스는 특정한 면역 관문, 특히
CTLA4라는 것을 차단한다면 암세포의 가면을 사실상 벗길 수 있으며,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암에 걸린 생쥐에게 이 방법을 적용했다. 한 초기 실험에서 아침에 연구실로 온 그는 면역 관문 억제 치료법을 받은 생쥐들은 모두 살아있는 반면 다른 생쥐들은 모두 죽은 것을 발견했다. 결과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사실상 통계 분석을 할 필요조차 없었다. 2018년 앨리스는 일본 과학자 혼조 다스쿠와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혼조는 PD-1이라는 좀 다른 면역 관문을 연구했다. 이 두 과학자의 연구는 각각 CTLA4와 PD-1을 표적으로 한 두 면역 관문 억제제, 제품명이 여보이인 이필리무맙과 제품명이 키트루다인 펜브롤리주맙이라는 승인된 약물로 이어졌다. 모든 노벨상은 인상적이지만 나는 이 수상이 특히 마음에 든다. 면역 관문 억제제는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인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목숨을 구했다. 그는 2015년 전이성 흑색종을 키트루다로 치료했다. 또 내 아주 친한 친구이자 예전 동료의 목숨도 구했다. 그를 마이클이라고 하자. 마이클은 겨우 40대 초일 때 잘록 창자에 즉시 수술이 필요한 아주 커다란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가 수술을 받는 동안 대기실에 앉아서 초조한 심경으로 그냥 넘기고 있던 잡지의 표지가 지금도 기억난다. 마이클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친절하며 함께 일하던 시절에는 최악의 하루도 그의 명석함과 재치 덕분에 즐겁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보통 잘록 창자암, 결장암과 곧 창자암, 직장암을 합쳐서 대장암이라고 통칭한다. 큰 창자, 대장은 막창자, 맹장, 잘록 창자, 결장, 곧 창자, 직장, 항문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병리 검사에서 1차 종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가까운 림프절에 암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자 가족과 친구 모두 무척 기뻐했다. 그러나 몇 달 뒤 마이클의 암이 린치 증후군,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유전성 비폴립 대장암이라는 유전 질환의 결과임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절망에 빠져들었다. 린치 증후군 환자는 대개 자신에게 그 병이 있음을 안다. 우성 유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이클은 입양되었기에 자신에게 그런 위험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린치 증후군을 규정하는 돌연변이를 지닌 사람은 마이클처럼 조발성 잘록창자 암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다른 암들에 걸릴 위험도 아주 컸다. 처음 잘록창자암 진단을 받은 지 5년 뒤 그는 췌장 샘 암종에 걸렸다. 더욱 암울한 상황이었다. 이 암은 거의 언제나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췌장 샘 암종은 가장 흔한 췌장암으로 전체 췌장암의 약 90%를 차지한다. 마이클은 자기 지역 최고의 췌장 외과의를 찾아갔는데 최악의 상황과 맞닥뜨렸다.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암이 너무 진행된 상태였다. 살 날이 길어야 9, 12개월이라고 했다. 마이클 부부가 그의 첫 자녀로 쌍둥이 딸을 막 얻었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다. 그런데 린치 증후군의 흔한 불일치 복구 결함, DNA 복제 중에 일어나는 불일치 오류를 복구하는 단백질이 없거나 복구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지닌 환자들을 PD-1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인 키트루다로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는 논문이 당시 뉴 잉글랜드 의학지에 실렸다.
아주 막연하긴 했지만 적어도 마이클이 이 약물에 혜택을 볼 가능성은 있어 보였다. 의료진은 그를 검사하기로 했고 검사 결과 실제로 마이클이 키트루다로 치료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명났다. 그는 즉시 임상시험에 참가했다.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치료는 마이클에게는 효과가 있었다. 그의 면역계는 종양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몸에서 췌장암의 모든 징후를 제거했다. 그리하여 현재 그는 두 번째로 암에서 해방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쌍둥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목숨을 앗아갔을 질병에서 살아남았기에 더욱 기쁘다. 지금 그는 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가 치른 대가는 면역계가 암을 공격할 때 좀 의욕이 넘치는 바람에 췌장까지 파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현재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 인슐린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췌장을 잃었지만 목숨을 구했다. 따지고 보면 괜찮은 거래 같다. 면역요법의 현재와 미래. 마이클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아직까지 극히 적은 비율의 환자만이 승인받은 여러 면역요법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면역요법은 암 환자 중 약 3분의 1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중 4분의 1만이 실제로 혜택을 볼, 즉 생존할 것이다. 종양학자 네이선 게이와 비나이 프라사드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암으로 사망할 사람 중 8%만이 면역요법 덕분에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요컨대 면역요법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소수의 환자에게만 그러하며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긴 해도 20년 전 내가 암외과 전공의로 일하면서 좌절을 느끼던 시기였다면 지미 카터나 내 친구 마이클 같은 환자들은 모두 사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면역요법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을 그저 살짝 맛보고 있을 뿐이라고 확신한다. 현재는 면역요법을 다른 치료법들과 결합하는 쪽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하는 임상시험에서 폐암 환자들의 전체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논문이 최근에 나왔다. 면역관문 억제제만 썼을 때에는 별 효과가 없던 환자들이었는데 화학요법을 함께 쓰자 암이 면역요법에 더 반응을 보였다. 면역계에 더 잘 보이게 되었다는 뜻이다. 앞서 말한 치료법 병용 개념의 확장판이다. 면역요법이 더 폭넓게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려면 면역세포가 단지 몇 가지 특정한 유형의 암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암들을 알아보고 죽이도록 도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유전자 분석 결과 상피암, 즉 고형 기관 종양의 약 80%는 면역계가 식별할 수 있는, 따라서 면역 기반 요법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돌연변이를 지닌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 가지 아주 유명한 기법은 입양세포요법, 적응세포요법 또는 입양세포 전달, 적응세포 전달이라는 것이다. 입양세포요법은 증원부대를 군대에 투입하는 것처럼 T세포를 추가로 환자에게 투여해 자신의 종양과 싸우는 능력을 증진하는 면역요법의 일종이다. 추가로 투입한 T세포는 환자의 종양 유형이 지닌 항원을 공격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한 것이다. 앞서 다룬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요법과 비슷하지만 범위가 훨씬 넓다. 암이 자랄수록 암을 인식하고 죽이는 면역계는 곧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 일을 할 T세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암이 임상적으로 검출될 수준에 이를 때면 더욱 그렇다. 제임스 디엔젤로에게 일어났던 것 같은 자연스러운 완화가 그토록 드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입양세포 요법의 배후에 있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군대에 노련한 암살 여단을 증원하는 것처럼 표적을 정한 T세포를 대량 투입해
암세포를 괴멸시킨다는 것이다. 입양세포 요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환자의 종양 표본을 채취해 그 종양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T세포를 분리한다. 이를 종양 침윤 림프구라고 하는데 몸에는 이 림프구가 수백만 개에 불과할 수 있다. 종양에 맞서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종양 침윤 림프구를 몸에서 채취해 1000배쯤 증식시킨 뒤 몸에 다시 투여한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T세포에 종양을 인식하도록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두 접근법은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입양세포 요법이 사실상 각 환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맞춤 항암제를 설계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 일은 분명히 비용이 많이 들며 많은 작업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전망은 아주 밝다. 원리상으로는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이 방법의 효율을 개선하고 더 폭넓고 쉽게 적용할 수 있으려면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용이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날 정도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는 기존의 화학요법도 매우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게다가 화학요법으로 얻은 완화는 영구적인 사례가 거의 없다. 면역 기반 암 치료의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은 효과가 있을 때는 정말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전이성 암이 화학요법을 바꿔서 완화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문제는 완화가 지속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암은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온다. 그러나 면역요법의 반응에 완전 완화 상태에 이른 환자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때가 많다. 이른바 면역요법의 완전 반응자 중 8, 90%는 15년까지도 암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놀라운 일이다. 기존 암 치료에서는 대개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지켜보다가 재발하지 않으면 이겼다고 선언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치라는 단어를 쓰기를 주저하지만 면역요법에 반응하는 환자들에게는 암이 거의 사라졌다고 가정해도 안전하다. 여기서 얻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내 평생에 처음으로 암과의 전쟁에서 진군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다. 그 용어를 여전히 쓸 수 있다면 말이다. 10년 전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실제로 구하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지금은 나와 있다. 20년 전에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는 평균적으로 남은 수명이 약 6개월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지금은 24개월로 늘었으며 그중 약 20%는 완치되고 있다. 이는 상당한 발전이다. 거의 전적으로 면역요법 덕분이다. 이번 장의 마지막 절에서 논의할 암의 조기 발견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면역요법은 더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면역요법은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왔으며 도중에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었을 지점이 많았다. 그러나 결국은 살아남았다. 뜬금없는 성공 사례들이 그렇게 뜬금없는 것이 아님이 드러나면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연구가 헛수고이자 더 나아가 미친 짓인 양 여겨지던 시절에도 고집스럽게 꾸준히 연구를 계속했던 제임스 앨리슨, 혼주 다스쿠, 스티븐 로젠버그 같은 성견 지명을 지닌 과학자들의 고집과 끈기 덕분이다. 최고의 무기, 조기 발견. 우리 항암 병기고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무기는 아마 공격적인 조기 검진일 것이다. 이 문제는 아직 논쟁거리지만 암을 일찍 발견할수록 더 낫다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 안타깝게도 내가 전공의 때 겪은 문제는 지금도 적용된다. 너무나 많은 암이 너무나 늦게 자랄 대로 자라서 전이가 일어난 뒤에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런 진행암에 효과가 있는 치료법은 거의 없다. 발전 정도에 따라 조기암, 진행암, 말기암으로 구분한다. 면역요법에 반응하는 소수의 암을 제외하면 대개 죽음을 조금 늦추는 것만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다. 전이성 암 환자의 10년 생존율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 제로다. 우리는 새로운 요법이 나오기를 마냥 바라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암을 조기에, 즉 1기 때 발견하면 생존율은 급증한다. 이는 어느 정도는 단순한 수학 덕분이다. 초기의 암은 암세포 수가 적고 돌연 변이가 더 적으므로 일부 면역요법을 포함해 우리가 가진 약물 치료에 더 취약하다. 더 나아가 나는 조기 발견이야말로 암 사망률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겠다. 이 주장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특정한 전이성 암의 치료와 보조치료, 즉 수술 후 치료의 성공률을 대강 비교하기만 해도 뒷받침할 자료를 얻는다. 잔록창자암을 보자. 전이성 잔록창자암 환자, 즉 암이 잔록창자와 인접한 림프절뿐 아니라 간 등 몸의 다른 부위로도 퍼진 환자는 대개 폴폭스 요법이라는 새 약물 조합으로 치료를 받는다. 이 치료법은 중위 생존 기간이 약 31.5개월이다. 즉 환자 중 약 절반은 이보다 더 오래 살고 절반은 이보다 더 일찍 사망한다는 뜻이다. 어쨌거나 이들 중 10년 동안 생존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 한편 3기 잔록창자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환자, 즉 모든 암을 제거했고 다른 기관들로 퍼졌다는 가시적인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 환자가 그 뒤에 폴폭스 요법으로 치료를 계속받는 경우를 보자. 이 시나리오에서는 환자 중 무려 78.5%가 6년 더 생존, 전이성암 환자들의 중위 생존율보다 2배 이상 길다 하고 67%는 수술한 지 10년 뒤에도 살아있을 것이다. 인상적인 차이다. 이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까? 이 차이는 각 환자에게서 암세포가 전체적으로 끼치는 부담과 관련이 있다. 전이성 진행암은 치료해야 할 암세포가 수천억 개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수백억 개는 된다. 반면에 덜 진행된 암에서는 외과의의 수술칼을 피한 암세포가 수십억 개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수백만 개는 분명히 되겠지만 수가 훨씬 적으므로 돌연 변이도 더 적고 따라서 치료에 내성을 덜 띌 것이라는 의미다. 유방암 환자들의 사례도 비슷하다.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은 세 가지 화학요법 약물을 투여하는 표준 치료법에서 중위 생존 기간이 5년에 조금 못 미친다. 그러나 더 작고 3cm 미만 국부적인 HER2 플러스 종양을 갖고 있어서 수술로 제거한 뒤 이 화학요법 약물 중 2가지만 써서 보조 치료를 받는다면 재발 없이 적어도 7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93%에 달한다. 환자의 전반적인 종양 부하가 적을수록 약물은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생존 확률도 더 높다. 면역요법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숫자 게임이 벌어진다. 암세포가 적을수록 성공률은 더 높아진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초기 단계의 암을 검출하는 일을 아직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그렇다. 수십 가지의 암 중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검진 방법을 가진 것은 5가지 뿐이다. 폐암, 흡연자, 유방암, 전립샘암, 잔록곶창자암, 대장암, 자궁모감, 자궁경부암이다. 그럼에도 주류 지침은 여성의 유방 촬영술과 남성의 전립샘 특이 항원 혈액 검사 등 몇몇 조기 검진을 회피하게 만들어 왔다. 어느 정도는 비용 때문이고 어느 정도는 거짓 양성 때문이기도 하다. 거짓 양성인 결과가 나오면 쓸데없으면서 더 나아가 위험하기까지 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비용도 더 늘린다. 둘 다 타당한 문제지만 여기서는 비용 문제는 제쳐두고 거짓 양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자. 거짓 양성 판정을 피하는 법. 의학 2.0은
특정한 검사에서 거짓 양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므로 대다수를 대상으로 이런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의학 3.0이라는 안경을 쓴다면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 이런 검사는 유용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지닌 거의 전부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검진을 더 유용하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진단 검사가 그렇듯이 검사로 기존 증상을 발견하는 능력, 즉 퍼센트로 표시하는 진정한 양성률을 가리키는 민감도와 누군가가 그 증상을 지니지 않았음을 판단하는 능력, 즉 진정한 음성률인 특이도 사이에는 상쇄의 관계가 있다. 양쪽을 종합한 것이 검사의 전반적인 정확도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표적 집단의 그 질병 이환율, 발병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검사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병을 지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유방 촬영술은 민감도가 80%대 중반이고 특이도가 90%대 초반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집단, 즉 실제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1%인 집단을 검사한다면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검사법이라고 해도 거짓 양성인 사람이 꽤 많이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런 저위험 집단에서 유방 촬영술의 양성 예측값은 약 10%에 불과하다. 즉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10명 중 약 1명이라는 뜻이다. 전반적인 이환율, 따라서 위험이 더 큰 집단에서는 검사 결과가 더 훨씬 믿을만하게 나온다. 이러한 유방 촬영술의 상황은 누구를 검사하고 어떤 위험 양상을 살펴볼지를 매우 전략적으로 따지고 검사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고 없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어느 진단 검사도 100%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유방암뿐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어느 한 가지 검사에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검사를 겹친다는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을 살펴볼 때 유방 촬영술의 초음파와 MRI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합하는 식이다. 여러 검사를 겹치면 해상도가 개선되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한마디로 문제는 검사 자체가 아니라 여러 검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다. 전립쌤암 검진은 더 좋은 사례다. 이 검진은 더 이상 당신의 수치가 X 이상이므로 많은 불쾌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검사인 전립쌤 생검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단순한 형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전립쌤 특이 항원 속도, 전립쌤 특이 항원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속도, 전립쌤 특이 항원 밀도, 전립쌤 특이 항원 값을 전립쌤의 부피로 나눈 값, 비결합 전립쌤 특이 항원, 혈액의 운반 단백질에 결합된 전립쌤 특이 항원과 결합되지 않은 전립쌤 특이 항원의 양을 비교한 값 등 다른 여러 매개 변수를 살펴본다. 이런 인자들을 고려하면 전립쌤 특이 항원은 전립쌤암 위험에 훨씬 더 나은 지표가 된다. 그리고 환자의 전립쌤암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더 잘 파악하게 해주는 특정한 단백질을 살펴보는 4K 혈액 검사 같은 것도 있다. 우리가 답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 환자가 많은 남성이 그렇듯이 전립쌤암을 지닌 채 사망할까? 아니면 전립쌤암으로 사망할까? 우리는 이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삶을 파괴하거나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내가 방금 묘사한 혈액 검사와 다중 매개 변수 MRI 기법의 조합 덕분에 지금은 불필요한 생검이나 수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몇 살부터 받아야 할까? 잘록 곧 창자암, 대장암 검진을 둘러싸고도 더 조용하긴 하지만 비슷한 논쟁이 벌어진다. 이 검진은 오랫동안 중년에 이른 사람들의 통과 의례였다. 대장 내시경 검사의 목적은 완전히 형성된 종양뿐 아니라 큰 창자, 대장벽에서 튀어나온
돌기인 용종, 폴립도 살펴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용종은 작고 무해하며 결코 암이 되지 않지만 일부 용종은 악성으로 변해 큰 창자 벽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용종이 암이 되지는 않지만 모든 대장암은 용종에서 나온다. 대장 내시경 검사가 그토록 강력한 도구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내시경 의사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위험해지기 전에 찾아낼 뿐 아니라 대장 내시경에 달린 기구로 용종을 떼어내 검사를 맡기는 식으로 즉석에서 개입할 수 있다. 검진과 수술을 하나로 결합한다. 놀라운 도구다. 기존 지침은 위험이 평균 수준인 사람에게 50, 75세에 대장암 검진을 하라고 권한다. 이런 예방검진은 부담 적정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며 용종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환자의 위험이 평균 수준이라면 10년마다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다. 그러나 50세를 첫 검진 연령으로 삼는 것이 너무 늦다는 증거가 충분히 쌓여 있다. 위험인자가 평균 수준인 사람, 즉 집안에 대장암 환자가 없고 염증성 창자 질환을 앓는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다. 50세 이전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약 70%는 이 병과 관련된 가족력도 유전적 질환도 전혀 없다. 2020년 50세 이전에 잘록 곧 창자암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약 3,640명이었다. 또 이 병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50세를 넘어서 이 병으로 사망한 이들 중 상당수는 50세 생일 때 이미 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암협회가 2018년 지침을 개정해 위험 수준이 평균인 사람의 첫 검진 권고 연령을 45세로 낮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험 수준이 평균인 사람에게 40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라고 권한다. 가족력이나 개인력을 따졌을 때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일찍 받도록 권한다. 그런 뒤 우리는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에 따라 빠르면 2, 3년마다 검사를 반복한다. 예를 들어 목 없는 용종, 무경성 용종이 발견되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보다 검사 간격을 더 좁히곤 한다. 2, 3년은 이런 검사를 반복하는 기간으로 따질 때 아주 짧은 듯하지만 정상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진 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대장암이 출현하는 사례도 있다. 후회하기보다는 안전을 도모하는 편이 더 낫다. 내가 전반적으로 지침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일찍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록꽃 창자암, 대장암이 모든 주요 암 중에서 발견하기가 가장 쉬우며 위험 감소 측면에서 가장 큰 보상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5대 암에 속하는 대장암은 폐암 1위와 유방암, 전립腺암, 여성 남성 2위, 다음으로 가장 치명적이며 췌장암 4위와 간암 5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5대 암 중에서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기가 가장 쉽다.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곳인 큰 창자에서 생기므로 영상장비나 외과적 생검을 하지 않고도 찾아낼 수 있다. 아주 쉽게 관찰할 수 있어서 정상 조직이 용종을 거쳐 종양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일찍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 용종이나 증식물을 발견 즉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상 경화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기본 방침은 검진을 너무 늦게 해서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는 일찍 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위험이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일찍 그리고 충분히 자주 검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대안일 수 있다. 유관 검사로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암으로는 피부암과 흑색종이 있다. 파파니콜로 표발음 표본 검사는 내가 환자들에게 매년 받도록 권장하는 또 다른 잘 정립된 최소 치문 검사다. 몸속 내장에 생기는 암은 더 까다롭다. 직접 볼 수가 없으므로 폐암을 발견하려면
저설량 CT 같은 영상 기술을 써야 한다. 현재 흡연자나 흡연을 했던 사람에게는 이런 영상을 권고하지만 늘 그렇듯이 나는 비흡연자도 이런 영상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암 환자의 약 15%는 흡연을 한 적이 없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폐암은 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동시에 비흡연자의 암 사망 원인 중 7위다. CT와 비교할 때 MRI의 장점 하나는 이온화 방사선을 전혀 생성하지 않으면서 좋은 해상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DWI, 확산 강조 MRI라는 더 새로운 기술은 암과 비암을 식별하는 MRI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 DWI는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대개 20, 50 마이크로초로 조직 안팎의 물 움직임, 물 분자 확산을 살펴보는 것이다. 어느 부위에 물이 고여 있거나 갇혀 있다면 빽빽하게 뭉쳐있는 세포 덩어리, 즉 종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포들의 밀도가 높은 부위는 DWI에서 더 밝게 찍힌다. 이는 DWI를 덩어리 검출기로 쓸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DWI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부위는 뇌다. 몸을 움직임으로써 생기는 인위적인 물 움직임이 가장 적은 부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기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소프트웨어 최적화와 기술 표준화를 통해 더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한다. 물론 가장 나은 DWI 같은 첨단 기술도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름의 문제를 드러낸다. 이 검사는 민감도가 아주 높은 반면, 즉 암이 있을 때 아주 잘 검출하므로 거짓 음성률이 아주 낮은 반면, 특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즉 암이 없을 때 없다고 알려주는 일은 잘하지 못하므로 거짓 양성률이 높다. 이는 민감도와 특이도 사이에 어쩔 수 없는 타협이다. 원한다면 음과 양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한쪽이 증거할수록 다른 쪽은 감소한다. 나는 환자에게 전신 MRI 검진을 받는다면 다른 기관들을 잘 살펴보는 대신에 중요하지 않은 갑상샘 또는 다른 어떤 부위, 결절을 추적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알려준다. 그 결과 내 환자 중 약 4분의 1은 당연히 이런 검진을 받지 않는 쪽을 택한다. 액체 생검 기술의 유용성과 가능성. 이제 암 검진 연장통에서 다음 도구를 꺼내보겠다. 영상 검사의 높은 민감도, 낮은 특이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다. 나는 혈액 검사를 통해 암 유무를 검출하는 이른바 액체 생검을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액체 생검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암 재발 여부를 검사하는 용도와 건강한 환자의 암을 검진하는 용도다. 후자는 다중 암 조기 진단이라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유망한 신생 분야다. 내 의대 동급생이자 현재 스탠퍼드 종양학 교수인 맥시밀리언 D는 2012년 이래로 이 연구의 최전선에서 일해왔다. 맥시밀리언 연구진은 처음에 단순해 보이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폐암 환자의 종양을 떼어낸 뒤 혈액 검사를 통해 종양 재발의 징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기존에는 종양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CT 영상 같은 기술을 이용해 검사를 했다.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점도 있지만 이 검사의 주된 문제점은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영상 기술은 지름이 약 1cm 이하인 암을 찾아내기가 무척 어렵다. 설령 이런 1cm짜리 결절이 환자 몸에 생긴 유일한 암세포 덩어리라고 가정해도 그다지 좋은 가정은 아니다. 덫에 잡힌 생쥐 한 마리가 집에 있는 유일한 생쥐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통적인 검출의 문턱에 다다를 즈음에는 암세포가 10억 개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런 재발암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다면 환자를 완화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수술 후 보조요법을 쓰는 것이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쉬운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맥시밀리언 연구진은 전혀 다른 방법을 내놓았다. 암세포는 계속 성장하므로 종양 DNA 조각을 비롯한 세포 물질이 혈액으로 스며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 이른바 세포 유리, DNA를 검출하는 혈액 검사가 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수술을 통해 종양의 유전적 표지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즉, 폐의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의 혈장에서 이런 세포 유리 DNA를 검사해 암 재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그렇다고 해도 이 일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 액체 생검을 통해 찾고자 하는 암, 즉 초기 단계 암에서 나오는 세포 유리 DNA 중 약 0.01, 0.001%, 1만, 10만 개 중 약 1개를 찾아낸다는 이야기다. 매우 철저히 살펴볼 수 있는 차세대 선별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런 검사는 수술 후 상황에서 점점 더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 기술 자체는 아직 유아기에 있다. 여기서 핵심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는 돌연변이가 무엇인지다. 일부 연구자는 혈액 검사를 통해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암 유무를 전반적으로 검진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건초더미 10개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10배 더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이 사례에서는 바늘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른다. 검진 대상자가 암에 걸렸는지 여부도 모르므로 그들의 종양 돌연변이 패턴조차 알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잠재적인 표지를 찾아야 한다. 그레일은 이런 검사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인데 유전자 서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의 자회사다. 그레일은 갤러리라는 검사법을 써서 세포 유리 DNA의 메틸화, 양상을 살펴본다. 메틸화는 DNA 분자에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의 하나인데 이 변화 양상을 토대로 암의 유무를 판단한다. 갤러리 검사는 초대용량 선별 기술과 거대 인공지능 엔진을 써서 혈액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암이 존재할까?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몸의 어느 부위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모든 진단 검사처럼 여기서도 보정이나 조정을 거친 뒤에야 판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는 민감도나 특이도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할까? 갤러리는 혈액세포 유리 유전체 지도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암이 있거나 없는 1만 5천 명 이상의 혈액을 조사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다. 이 혈액세포 유리 유전체 지도 연구에서 갤러리 검사는 매우 높은 특이도를 지닌다는 것이 드러났다. 약 99.5%, 즉 거짓 양성률이 0.5%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검사 결과 몸 어딘가에 암이 있다고 나오면 실제로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암의 단계에 따라서 민감도는 낮을 수 있다. 즉 검사에서 암이 없다고 나와도 반드시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 검사가 MRI나 유방 촬영술 같은 방사선 촬영 검사보다 해상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영상 기반 검사는 종양을 봐야 하는데 종양이 특정한 크기에 다다라야만 볼 수 있다. 반면에 갤러리는 모든 크기의 종양, 심지어 영상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크기의 종양에서도 나올 수 있는 세포 유리 DNA까지 검사할 수 있다. 혈액 세포 유리 유전체 지도의 초기 연구에서는 예상한 대로 검출 가능성이 종양의 단계뿐 아니라 종양이 더 진행될수록 혈액에서 세포 유리 DNA를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종양의 하위 유형과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1기와 2기에서 검출률은 약 25%인 반면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 2기와 3기에서 검출률은 약 75%다. 이 차이는 무엇을 말해줄까?
우리는 유방암이 단일한 병이 아니며 호르몬 수용체 음성 종양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종양보다 훨씬 더 치명적임을 안다. 따라서 이 검사는 더 치명적인 유형의 유방암을 더 정확히 검출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액체 생검은 두 가지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진법 질문인 암의 유무 판단이다. 두 번째이자 아마 더 중요한 기능은 특정한 암의 생물학적 특성을 더 깊이 파악하는 것이다. 이 특정한 암은 얼마나 위험할까? 세포율이 DNA를 더 많이 흘리는 암은 더 공격적이고 더 치명적인 경향을 보이는 듯하다.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암이다. 조기 진단 검사 기술은 아직 유아기에 있다. 그러나 나는 방사선 영상 MRI 등에서부터 직접 시각화, 대장 내시경 검사 등 생물학적, 유전적 검사, 액체 생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단 검사를 짝짓는다면 거짓 양성 사례를 최소로 줄이면서 더 일찍 치료할 필요가 있는 암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는 여기에 함축된 의미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준이라고 본다. 액체 생검이 약속을 실현한다면 우리는 조기에, 그러니까 암의 시간표를 완전히 뒤집어서 암을 통제하거나 더 나아가 제거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을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의뢰하듯이 이미 환자에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능성이 낮아져서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말기 단계에서야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모든 내 기사 질병 중에서 아마 암이 가장 예방하기가 힘들 것이다. 또 암은 체세포 돌연 변이의 축적 등 다양한 형태의 불운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질병이다. 데이터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발암 위험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흡연, 인슐린 저항성, 비만뿐이며 모두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오염, 공기, 물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데이터로 보면 좀 더 불분명하다. 우리는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와 달리 암에는 몇 가지 치료 방안을 갖고 있으며 특히 면역요법은 전망이 아주 밝다. 그러나 우리의 치료와 예방 전략에서 암에 맞서는 도구는 심혈관 질환과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2형 당뇨병에 이르는 대사 기능 이상의 스펙트럼에 대처하는 도구보다 훨씬 효과가 작은 상태로 남아있다. 어떤 기적에 가까운 돌파구가 일어나 암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완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일은 내 생애에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개별 암이 가장 취약한 단계에 있을 때 적절한 요법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암의 조기 검출에 훨씬 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항암의 첫 번째 법칙이 암에 걸리지 마라 라면 두 번째 법칙은 최대한 빨리 자발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조기 검진을 주장하는 이유다. 암이 진행되어 치료를 회피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생기기를 기다리기보다 돌연변이가 더 적은 더 작은 종양을 치료하는 편이 훨씬 쉽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다. 암을 조기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인 검진뿐이다. 그러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 이 점에 의학 2.0이 검진에 더 보수적인 한 가지 이유다. 경제적 비용은 물론이고 정서적 비용도 든다. 거짓 양성을 낳을 수 있는 검사는 특히 더 그렇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에 따르는 약간의 위험이나 불필요한 생검에 따르는 더 큰 위험 같은 부수적인 위험도 있다. 이 세 가지 비용과 암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아직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더 이른 시기에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해 봐야 한다. 이런 변화가 쉬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여러 전선에서 마침내 희망이 보이고 있다. 내가 암 외과의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던 때에 비하면 훨씬 더 그렇다.
암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마침내 암 진단이 되게 암울한 문제의 뒤늦은 발견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문제의 조기 검출을 의미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은 검진 기술과 면역요법 같은 더 효과적인 치료법 덕분에 암은 언젠가는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심지어 내 기사 질병에 자리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